때는 2004년 봄이 오는 계절이었습니다. 저는 고3 지옥을 마친 후 신땡에 있는 땡땡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죠. 본가는 서울이라 통학을 할 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집과의 거리가 제법 멀었었고 또 혼자 살아보고 싶은 욕심에 저는 신땡역 5분 거리에 있는 곳에서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취하는 건물 1층에는 식당이 하나가 있었고 지하에는 노래방, 그리고 2층, 3층, 4층은 원룸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었죠. 저는 2층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원룸에서 처음 살아보니 이웃들끼리 정말 매정할 정도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어느덧 자취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고 하루는 1층에 있는 식당에 혼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때 시간대가 점심때라 모든 자리가 만석이었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이 건물에 사는 학생 아니냐며 저기 저 테이블에 있는 분도 이 건물에 사시는 분이니 같이 합석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분도 괜찮다고 하시고 저도 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아저씨와 처음 인사를 나누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 사람은 옆집에 사는 아저씨였는데 그날 이후 안면을 트게 되어 마주치면 인사 정도는 하고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202 학생? 나 옆집 사는 아저씨인데 오늘 택배가 와서 대신 좀 받아줄 수 있어요? 목소리를 들으니 옆집 아저씨가 맞는 것 같아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자기가 출장을 가서 며칠 동안 집에 없을 것 같다고 오늘이나 내일 택배가 올 텐데 학생이 좀 받아놨다가 나중에 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보관하고 있을 테니 돌아오면 연락 달라고 휴대폰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 집으로 택배가 왔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아저씨 휴대폰 번호 뒷자리가 1818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저씨 멀쩡하게 생겼는데 폰 번호를 왜 이렇게 지어놨냐며 세상에 참 특이한 사람 많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후 기말고사 기간이 되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택배 기사님한테 전화가 왔죠. 조금 뒤에 택배가 도착한다길래 받으러 갈까 하다가 제가 옆집 택배를 대신 받아준 적도 있고 하니 옆집에 부탁을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저희 집 오시면 옆집에 아는 분이 살고 있으니 거기다가 맡겨주시고 혹시 아무도 없으면 저희 집 문 앞에 그냥 두시고 연락 한번 달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택배 기사님은 옆집에 물건을 맡겨놨다고 전화를 주셨죠. 옆집 사람을 알고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택배도 맡겼고 컨디션도 좋고 그날 새벽까지 학교에서 시험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귀갓길에 오늘은 늦어서 택배 찾으러 못 갈 것 같고 아침에 일찍 찾으러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밖에서 보니 옆집이 아직 깨어 있는지 불이 켜져 있었고 저는 옆집으로 가서 현관문에 귀를 댄 채 인기척이 나는지 느껴봤습니다. 옆집은 역시나 깨어 있는지 베토벤 교향곡 같은 음악을 듣고 있더군요. 잘됐다 싶어 초인종 벨을 눌렀습니다. 아저씨는 잠시만요 라고 하더니 속옷 차림으로 나와서 택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잠시 우리 집 들어와서 맛있는 차 한 잔만 하고 가. 그날따라 친절하던 아저씨의 눈빛이 마치 한 마리 짐승을 보는 것 마냥 눈빛에서 지독한 살기가 느껴지더라고요. 불길한 기분이 들어 너무 피곤해서 가보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에 옆집 아저씨와 인사를 하고 지냈는데 하루는 언제 술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안 맞아 결국 술자리를 가지진 않았습니다. 며칠 뒤 여느 때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현관문 앞에 다다르자 옆집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옆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이 돼요. 경찰분에게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 집에서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의자는 바로 그 옆집 아저씨였죠. 친절하던 그 옆집 아저씨는 다름 아닌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이었습니다. 그 뒤 이 사건은 매스컴에서 크게 보도됐고 집 근처의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옆집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니 전 충격을 받았죠. 자주 마주치고 택배도 서로 받아주고 밥도 같이 먹었는데 그 사람이 살인마였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라 원룸에 트라우마가 생겨버렸습니다. 잠이 오지 않더군요. 전 방을 빼고 다시 본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이후 유영철의 다큐를 보다가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집에서 범행을 저지를 땐 교향곡을 틀어놨다고 하더군요. 제가 택배를 받으러 간 그날 들었던 그 교향곡을요. 그럼 그날 그놈은 교향곡을 튼 채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으며 제가 찾아오자 범행 시 입고 있던 피가 묻은 옷을 벗어버리고 범행 사실을 숨긴 채 속옷 차림으로 제 앞에 나왔던 게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놈이 저한테 같이 차를 마시자고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들어갔다면 현장을 목격했을 텐데 굳이 끌어들이려 한 이유는 역시 저를 죽이기 위함이었을까요? 아직도 짐승 같던 그날의 눈빛이 기억에 남아 사라지질 못하고 머릿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학생 잠시 우리 집 들어와서 맛있는 차 한 잔만 하고 가. 이 일은 2년 전 여대생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혼자 살기 위한 자취방을 알아보았는데 아무래도 서울 쪽이다 보니 월세가 비싼 곳이 많아 저는 최대한 저렴한 곳으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운이 좋게도 영등포 지역에 보증금도 저렴하고 월세도 이상하리만큼 저렴한 괜찮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건물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방도 정말 깨끗하더군요. 저는 집주인과 계약을 한 후 바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TV를 보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시선이 느껴지는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는데 그곳은 불이 꺼져 있는 컴컴한 욕실 안이었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절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저 기분 탓이려니 하고 넘기고 싶었지만 그날 이후 누군가가 절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잠을 잘 때는 침대가 욕실 맞은편에 있었기 때문에 욕실을 보고 싶지 않아도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두려운 마음에 항상 자기 전 욕실 문을 꼭 닫고 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이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욕실 문이 열려있다는 것이었죠. 이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라 2주 동안 계속 일어나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어 혹시 문이 고장난 게 아닌지 아무리 살펴봐도 문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침마다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났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더군요. 그래서 저도 지친 나머지 우연이려니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하루는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며 샴푸칠을 하는데 누군가 또 저를 쳐다보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샴푸하면서 눈을 감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기분이 강하게 들더군요.
눈가에 묻어있는 샴푸를 닦아낸 뒤 밖을 봤는데 역시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집에서 기분 나쁜 일이 반복되었지만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지낼 수밖에 없었죠. 며칠 뒤 친구들과 놀다가 늦은 시간에 집에 도착하게 되었고 현관에서 불을 켰는데 불이 켜진과 동시에 무언가가 빠르게 옆쪽으로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것이 지나간 쪽을 보았지만 그곳엔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명 뭔가 지나가는 걸 눈앞에서 똑똑히 봤는데도 그 형체가 바로 사라진 것이었죠. 너무 무섭고 불안한 마음에 다음날 학교 친구들에게 그동안 제 방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피곤해서 잘못 본 게 아니냐고 웃어 넘기더라고요. 저도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기에 그냥 제가 정신적으로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차가운 공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밤에 잠도 못 자게 되었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져 방을 뺄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며칠 뒤 주말이 되어 친구들과 술을 좀 많이 마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잠시 후 누군가가 제 목을 조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세게 목을 조르는지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괴로워하며 눈을 떴는데 그때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아직도 그때 그 일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눈을 떴을 때 제 나이대로 보이는 어떤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의 피부는 마치 시체 마냥 창백했고 또 두 눈은 심하게 충혈이 된 듯 새빨갰습니다. 그리고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제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몸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위에 눌린 채 그 남자에게 목을 졸리고 있었고 이대로 죽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기절을 했는지 그 다음 일은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았고 눈을 떴을 땐 아침이더라고요. 방 안은 어젯밤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워있던 침대는 밤새 흘린 땀으로 인해 흠뻑 젖어 있더라고요. 전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악몽을 꾸게 됐다고 생각하고는 옷을 벗은 후에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목에 어제 봤던 그 남자가 목을 조른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니까요. 그제서야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날 그 일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였죠. 그날 이후로도 그 남자가 계속 나타나 제 목을 조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제 몸은 점점 수척해져 갔고 정신 상태도 나날이 피폐해져 갔죠. 친구들은 그런 수척해진 저를 보고는 걱정을 해주고 또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저에게 너 왜 그러냐고 도대체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어보더군요. 평소 같았으면 잘 우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너무 힘들었던 나머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자취방에서 한 남자가 계속 나타나 목을 조르며 쳐다본다고 제가 겪었던 일들을 전부 다 토해내듯이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 중 한 명이 자기가 아는 선배 중에 그 원룸에 대해 아는 선배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 이틀쯤 뒤 그 친구에게 연락이 왔고 선배들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방은 작년쯤 저 또래의 남자가 한 명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평소에 인터넷으로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 날 투자한 곳이 파산을 하게 되었고 결국 자신이 그동안 모아온 돈을 모두 잃게 되자 하루하루 술로 보내다가 결국 욕실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당장 자취방에서 나와 본가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에 충격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었고 전 집주인에게 전화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욕을 토해냈습니다. 집주인은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지만 그동안 고생했던 걸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올라서 입주했을 때 보증금이랑 그동안의 월세들 전부 내놓으라고 한 뒤 모두 되돌려 받고는
그 집에서 도망치듯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은 방을 구해서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고 몸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까지 온몸에 소름이 돋고 가끔씩 그곳에서의 일들을 악몽으로 꿀 때가 많습니다. 자취방의 위치를 밝히게 되면 업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 알려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은 제발 방 구하실 때 이상하게 저렴한 곳은 꼭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내 지인인 A라는 분께 전해들은 이야기야. 그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는 강남의 한 빌딩에 위치하고 있고 20년 전쯤 그 빌딩에서 일어났었던 일이라고 해. 당시에는 IMF를 겪으며 수많은 회사들이 직원을 해고하기 시작했는데 A의 동료였던 B 역시도 명예퇴직을 당하게 되었어. 사원 감축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명예퇴직자는 B군 단 한 명뿐이었대. 회사에서 B군은 성실하기로 소문난 사원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둘러싸고 회사에서는 뒷말이 많았어. 사장의 친척벌 되는 직원이 부탁한 걸 B군이 안 들어줬기 때문에 눈밖에 났다는 말도 있었고, B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사장에게 아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었어. 해고를 당하게 된 B군은 부인이 임신 8개월 차인데다 돌봐드려야 할 부모님도 계시니 한 번만 봐달라고 사장에게 애원을 했대. 하지만 회사 사장은 매몰차게 그의 부탁을 거절해버린 모양이더라고. B군은 왜 자신이 명예퇴직을 해야 하는지 이유만이라도 듣고 싶다고 했지만 그것도 결국 흐지부지하게 되었고, 회사를 그만둔 B군은 다른 회사를 또 알아보았지만 불경기에 그를 채용해줄 회사는 없었지. 절망한 그는 2달 뒤 스스로 한강에 몸을 던져버렸다고 하더라고. 소식을 들은 회사 사람들은 결국 회사가 그를 죽인 셈이라고 뒤에서 사장의 불공정했던 처사를 비난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의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에 야근을 하던 직원들 사이에서 B군을 목격했다는 믿을 수 없는 소문이 돌았어. 누구는 화장실에서 봤다고 했고 또 누구는 사무실 한 귀퉁이에 서 있는 걸 봤다고 하더라. 소문은 소문에 꼬리를 물고 온갖 유언비어들까지 생겨나기 시작했어. 돌고 돌던 이야기는 결국 사장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고, 그 얘기를 들은 사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무시했지만 직원들은 점점 야근을 기피하기 시작했어. 결국에 모두 야근을 하려 하지 않았지. 사장은 고심 끝에 자신이 직접 야근을 해서 소문이 유언비어임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고, 그날 밤 시간은 12시를 넘어 사장이 혼자 야근을 하고 있을 때였어. 갑자기 형광등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사장은 형광등을 끌어 가려다가 먼저 책상 위에 있는 스탠드를 켰지. 그런데 스탠드 전원을 누르는 순간 갑자기 형광등이 탁 하고 불이 완전히 나가버렸어. 그리곤 켜진 스탠드랑 업무 중이던 컴퓨터까지 갑자기 꺼져버렸지. 아, 하필 정전이야. 이래서 일을 할 수가 있나. 사장은 투덜거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때 사무실 한쪽 구석에서 뭔가 사람 형체의 까만 그림자 같은 것이 자신의 눈에 비치는 거야. 거긴 사실 얼마 전까지 B군이 업무를 보던 자리였거든. 사장은 눈을 크게 뜨고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데 B군 자리 컴퓨터 전원이 갑자기 켜졌어. 그리고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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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더라. 겁먹은 사장은 자리에 얼어붙었고 무서워서 확인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몇 분 뒤 형광등에서 불이 켜졌어.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업무를 보고 있던 컴퓨터가 다시 부팅이 되기 시작했고, 사장은 잠시 헛걸 보고 한척을 잘못 들은 거라 생각하기로 하고 켜진 컴퓨터의 모니터를 쳐다보는데, 그 모니터에 갑자기 비군의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했어. 모니터 속 비군은 원망 가득한 얼굴로 사장을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지. 사장은 잘못했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바닥을 기어 도망치려고 했지만 몸이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았고, 그 상태로 시간은 점점 흐르기 시작했다더라. 다음날 직원들이 출근했을 때 그는 사무실 구석에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눈을 까디짓고 있었대. 한여름인데 추운 듯 덜덜 떨면서 말이야. 그리곤 자신이 잘못했단 말을 계속 허공에 외치고 있었다더라. 결국 그는 병원에 옮겨졌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됐냐면 서서히 의식을 잃어가더니 며칠 뒤 원인 모를 병으로 숨을 거두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또 한 번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고, 장례식이 모두 끝난 후에 우리는 죽은 사장님의 컴퓨터를 정리하면서 메일함에서 아직 읽지 않은 메일 하나를 보게 되었어. 발신자의 아이디는 죽은 비군의 이름을 하고 있었고, 메일을 보냈던 날은 사장이 야근한 그날 밤 새벽 1시였어. 사장의 죽음이 죽은 비군의 복수라는 불길한 소문에 우리들은 메일을 열까 말까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은 메일을 한번 열어보기로 했어. 메일엔 텍스트 파일이 하나 저장돼 있었는데, 텍스트 파일을 열자 그가 남긴 걸로 보인 글이 하나 남아 있었지. 제가 20살 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난 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수능이 끝나고 집 근처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는데, 편의점 위치는 바닷가 쪽이었고 어둡고 외진 곳이었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바닷가는 아니고 커플들이 한잔하러 올 때나 찾는 그런 곳이다 보니 해변가 쪽에 보이는 모텔들이 많이 있었죠. 지나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쪽 편의점에서 알바하면 위험할 것 같아 살짝 고민은 했지만, 오히려 손님 많은 곳에서 일을 하면 많이 힘들 것 같아서 차라리 사람이 많이 없어 보이는 그 편의점으로 알바 지원을 했고, 사장님과 면접을 보기로 했습니다. 편의점에 가보니 점장님은 할머니였고, 저를 좋게 봐주셔서 그런지 원래는 어린 여자애 잘 안 뽑는데 특별히 뽑아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혹시 일하다가 수상한 사람이 오면 언제든 자기한테 전화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다음 날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때 당시를 떠올려 보니 편의점에 바닷가 비린내가 진동했다는 점과 또 손님 중엔 술이랑 콘돔을 사러 오는 사람이 많았다는 점이 아직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렇게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됐을 무렵 그 아저씨가 찾아오게 되었죠. 그 아저씨는 왠지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마치 낯선 곳에 있는 것처럼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으시더라고요. 왠지 저는 수상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는 점점 카운터로 다가왔죠. 그 장미 하나 줘요. 장미? 꽃을 왜 편의점에서 찾으시지? 저 여기 꽃은 안 팔거든요. 다른 거 필요한 건 없으시고요? 아니, 담배 장미 달라고. 담배요? 그런 담배가 있나? 없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아, 빨리 찾아봐. 아씨, 띨빵하네 진짜. 씨. 장미는 없는데? 라일락이 있는데 이걸 말하는 건가?
전 도저히 못 찾겠어서 점장님께 울먹이며 전화를 했고, 점장님은 그거 단종된 지 엄청 오래됐으니까 없다고 하라고 했죠. 그래서 그 담배 단종돼서 이제 안 나온다고 하니까 짜증을 내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그리곤 던이를 가리키면서 저 담배를 달라고 하길래 바코드를 찍고 4,500원입니다 라고 했더니 글쎄 그 아저씨가 또 흥분을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뭐? 아니 담배가 무슨 5,000원씩이나 해? 저도 이때부터는 화가 나서 같이 화를 냈어요. 원래 4,500원이에요. 아씨, 야, 담배가 내 값에 10,000원인데 한 값에 2,000원 돈이었던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해? 지금 나랑 장난해? 담배값 몇 년 전에 2,000원 올랐잖아요. 아, 진짜 뭐가 이렇게 비싸? 씨. 아, 짜증나게. 씨, 미치겠네. 아저씨는 또 흥분을 하더니 욕을 하고는 담배 한 갑 사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니 무슨 북한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몇 년 전 담배값 오른 걸 아직도 모르는 건 좀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정말로 뭐하고 사는 사람이지? 싶었어요. 한 10년 동안 금연해서 모르고 있다가 오늘 다시 피기로 했나? 그래도 그동안 많이 참았네. 10년이나. 라고 혼자 결론 지었죠. 잠시 후 야간 타임 하시는 삼촌이 근무교대를 해주시러 왔고 저는 조금 전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며 혹시 일하시면서 담배 장미 찾는 사람 보신 적 있냐고 물어봤죠. 그리고 삼촌이 하시는 말에 전 소름 돋는 그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모두 눈치채고 계셨죠? 저는 그 당시에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알았다면 그 아저씨에게 그렇게 따라서 화를 내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서우니까요. 그 사람은 바로 거의 10년 가까이 복역하고 막 출소한 교도소 출소자였어요. 대체 10년을 징역 살았다면 그 사람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었던 것이었을까요? 그 아저씨 아마 오늘 감옥에서 출소한 사람일 거야. 나도 여기 있으면서 그런 사람 한두 번 봤어. 네? 출소자요? 이 근처에 있는 구치소에서 가끔 오는 것 같더라고. 범죄자들이라서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항상 조심하도록 해. 그 아저씨 또 오면 어떡하죠? 여기 비상 버튼이 있으니까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눌러. 경찰이 출동할 거야. 저는 근무교대를 끝낸 후 집으로 가면서도 그 사람을 또 마주칠까봐 조심해서 집으로 갔어요. 편의점 삼촌 말대로 언제 무슨 짓을 저지를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또 저를 어딘가에서 노리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구치소는 어느 지역에나 있는 것이고 알게 모르게 출소자들도 우리 주변에 존재하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출소자를 마주치고 정체를 알게 되니 정말 가까이에 있다는 게 새삼 실감이 나더라고요. 집에서 부모님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말했더니 부모님은 혹시 또 마주칠 수도 있다고 출소자들이 자주 출몰하는 것 같으니 편의점을 당장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편의점 알바를 딱 한 달 채우고 바로 그만두게 되었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20살 사회초년생 때 겪었던 무섭고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장미담배를 찾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한 가지 꿀팁으로 방구석님 영상 중 거기서 범죄자 알림이 어플을 소개해주는데 내 주변 범죄자들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만나게 되면 바로 알아채고 피하실 수가 있거든요. 전 출소자들 얼굴 보는 거 무섭긴 하지만 이런 거 있는 거 알고도 모른 척 할 수 없어서
가끔 들어가 보곤 합니다. 사실 제가 만났던 그 사람도 저에게 화를 낸 거 외에는 제가 피해받은 사실도 없고 그분의 속사정도 잘 모릅니다. 알고 봤더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시게 된 불쌍한 분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출소자가 집 근처에 살고 있다면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역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다만 본인이 우범지대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일하고 있다면 항상 주변을 주시하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제가 겪은 실화이며 상황 직후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당시에는 큰 사건 사고가 없어 조용했던 시기라 제가 올린 글이 묻혀버렸지만 시간이 흐른 후 PC방 사건을 포함한 많은 살인 사건이 일어났었기에 저에게 그날 일은 정말 공포가 아닐 수가 없네요. 그럼 그날로 돌아가 제가 겪었던 공포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땡땡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범죄 영화의 모티브가 된 도시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곳은 밀항을 해서 몰래 입국한 불법 체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에도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다행히 제가 다니는 회사 건물에는 이런 사람들은 없고 한국 사람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주말이라 회사에 출근한 사람은 당직 근무자인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어 지하 1층에 있는 식당으로 내려갔고 맛있게 식사를 한 후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뒤쪽에서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누군가에서 슬쩍 돌아보니 한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는 작은 사람 한 명이 들어갈 정도의 큰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외국말을 하고 있진 않았지만 이 동네에 워낙에 많은 외국 사람을 봤었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키도 덩치도 일반 남자보다 훨씬 컸으며 머리카락은 짧게 밀었고 눈빛이 너무 무섭더군요. 주말이라 그런지 빌딩 내에는 그 사람밖에 없었고 식당가 안에만 그나마 사람이 조금 있더군요. 저는 엘리베이터에 탔고 그 사람도 역시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12층을 누르고 엘리베이터 뒤쪽 벽에 기대 그 사람의 뒷모습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승강기 버튼을 누르는 척하면서 올라갑니다. 몸통으로 승강기 버튼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왼쪽 벽에 가로로 된 버튼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 남자가 버튼을 안 눌렀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혹시 내가 잘못 봤나 싶기도 하고 괜한 사람 의심하는 것 같아 좀 찝찝하지만 그냥 같은 층 가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머리를 긁으며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범죄를 저지르기 직전에 흉악범이 긴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던 저는 지금까지 근무를 하면서 12층에서 외국인을 본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봤죠. 하지만 전 단 한 번도 외국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7층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고 전 7층에서 내렸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저를 따라 7층에 내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 12층 가는 사람이 아니었고 절 따라오던 사람이었던 거였죠. 이때부터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며
공포심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7층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 2호기가 있는 곳을 향했고 그 사람 역시 절 쫓아왔어요. 도망치기 위해 엘리베이터 2호기로 가 승강기를 탔고 그 사람도 또다시 절 따라 승강기를 타더군요. 통화 중인 친구에게 여기 아닌 것 같다고 잘못 왔다고 연기를 하며 문이 닫히는 순간 엘베에서 내렸지만 그 사람은 열린 버튼을 누르더니 다시 절 따라 내렸습니다. 1층 경비 아저씨에게 도망치기 위해 3번 승강기를 타고 1층 버튼을 눌렀는데 이번에도 따라 탔고 아무런 버튼을 누르지 않더군요. 그래도 전 이제 1층에 가면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다고 안심을 했고 엘리베이터는 서서히 1층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6층, 5층.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4층, 3층, 2층 다 누르는 겁니다. 저는 진짜 새하얗게 질렸고 그 사람은 범행을 다시 실행하려는 듯 머리를 긁으며 초조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승강기 문이 열리고 그 아저씨는 엘베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눈빛으로 절 쳐다봤죠. 닫힌 버튼을 미친 듯이 눌리고는 3층, 2층 버튼을 다시 눌렀고 경비실로 달려갔습니다. 경비 아저씨에게 상황 설명을 했지만 자기는 CCTV를 볼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잡으면 뭐 하냐고 하더라고요. 할 수 없이 알겠다고 하고 다시 승강기를 타 12층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가 12층 버튼을 누르는 걸 그 사람이 봐서 근처에 혹시 숨어 있는 게 아닌가 싶더군요. 식은땀을 흘리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을 했지만 경찰이 출동을 한 후 이야기는 그분들의 대처가 너무 이상했었기 때문에 상세히 올리게 되면 관련된 분들이 지나간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보실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싶네요. 이 이야기는 100% 실화이며 당시 사무실에서 경찰을 부르기 전 친구들과 회사 사람들에게 알렸던 카톡 내용이 남아있고 경찰서에 상황 설명을 한 통화 내역이 남아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날 제가 승강기에서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자식은 저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을까요? 절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범행이 성공했다면 큰 가방 안에 들어간 건 다름 아닌 제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혹시 범인은 절 놓친 후 누군가를 가방에 넣었던 건 아닌지 그 부분이 의문입니다. 시청자님들 중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셨거나 큰 가방을 메고 다니는 수상한 남자의 정체를 아시는 분은 댓글로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건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이야기야. 그때 당시 우리 집 주변은 논이랑 밭이 많았고 학교랑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학교 갈 때는 아빠가 태워다 주시고 하교할 때는 집에 걸어서 올 때가 많았지. 그날도 집에 걸어서 가기로 하고 학교를 마친 후에 집에 가던 중이었어. 아까 말했지만 우리 집 주변은 농가 밭이 많아서 주변에 도랑과 적은 크기의 개울가들이 많았어. 늘 걸어오는 길에도 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까워지자 할머니 한 분이 쪼그려 앉아서 그 도랑에 흐르는 물을 보고 계시는 게 보였어. 근데 옷차림이 낡은 60년대 한복 같은 걸 입고 계셨던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이상했지만 난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지.
그런데 지나가면서 생각해봐도 좀 분위기가 이상한 것 같아서 뒤를 슬쩍 다시 봤는데 나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어. 할머니가 그 도랑에 얼굴을 받고 쓰러져 계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계셨어. 순간 난 어린 마음에 할머니를 도와드려야겠다라는 생각 같은 건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놀라서 곧장 집으로 뛰어 들어갔어. 집에 와서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그 할머니를 생각하고 싶지 않아 컴퓨터를 켜고는 게임을 하고 있었어. 엄마도 초저녁쯤 되어서 집에 들어오시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는 진정이 되더라고. 그런데 그날이 토요일이었고 엄마가 오늘 저녁에 셋째 이모네 가족이 놀러 온다고 하시더라. 평소 셋째 이모네 가족들과는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서 신나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거기 첫째 누나가 기가 세서 가위도 자주 눌리고 귀신도 이따금씩 자주 보는 누나였어. 그런데 워낙 성격이 호쾌하고 웃음도 많은 누나여서 함께 있으면 늘 재밌는 누나라 나는 빨리 이모네 가족이 오길 기다리고 있었어. 저녁이 되어 이모네 가족들이 방문했고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끼리 거실과 방에서 따로 놀며 시간을 보냈어.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이모네 가족들은 집으로 가신다며 일어나셨고 그 와중에 우린 놀다가 잠들었던 것 같아. 그렇게 이모가 집에서 나가자며 누나를 깨워서 밖으로 데리고 가셨고 나는 이모네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내 방으로 돌아왔어. 그런데 우리 집 주변에는 차를 주차할 만한 곳이 근처에 없어서 할머니를 봤던 그 도랑을 지나가야 차를 주차할 만한 곳이 나오는데 이모부가 그쪽에 차를 주차하셨나 봐. 이모네 가족들이 가고 10분 정도 지났을까? 누나한테서 전화가 왔어. 엄청 놀란 목소리였고 목소리도 덜덜 떨리고 있더라. 누나 말로는 잠에 취해 이모 손을 잡고 주차된 차로 가고 있었는데 도랑 근처에 어떤 할머니가 한복을 입고 서 있더라는 거야. 할머니가 왜 이 새벽에 저기 계신 거지? 하고 그냥 지나치려는데 가까이서 본 할머니의 모습은 얼굴에 진흙이 잔뜩 묻어서 눈, 코, 입이 안 보였다고 했어. 그러더니 갑자기 눈을 무섭게 뜨고는 누나를 노려봤다고 하더라. 바로 이모한테 저기 저 할머니 안 보이냐니까 이모는 자다 깨서 헛것이 보이냐고 하면서 웃으시더래. 그렇게 눈을 질끈 감은 채 이모 손에 의지한 채 도랑을 지나왔대. 그리고서 이모랑 이모부에게 이 얘기를 차 안에서 해주는데 끝까지 믿지 않으셔서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였어. 나는 낮에 봤었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누나한테 한 적이 없는데 누나가 할머니를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난 설마 그 할머니 약간 회색 비슷한 낡은 한복을 입고 있지 않았냐며 물었고 누나는 또 다시 놀라며 어떻게 알았냐고 되물었어. 그래서 난 그 할머니 오늘 낮에 봤었는데 하굣길에 할머니가 그 도랑에 얼굴을 묻히신 채로 쓰러져 계셨다고 했어. 그렇게 우리 둘은 서로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 그 이후 다행히 지금까지 할머니 일 같은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난 아직까지도 그 할머니 사건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어. 왜 할머니는 도랑 진흙에 머리를 박고 계셨던 걸까? 혹시 오래전 그 도랑에서 변을 당하시고 그때의 원한 때문에 아직까지 도랑을 떠나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닐까? 원래 난 귀신을 자주 본다는 누나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엔 사촌 누나가 보이지 않아야 할 게 보인다는 그 말들을 다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 결혼 2년차 35세 주부입니다. 10년 전 저는 부산에 살고 있었고요. 친오빠는 제대를 하고 친구들과 타 지역으로 돈을 벌러 갔었어요. 오빠가 집을 나간 지 한 2년쯤 지났을 무렵 저는 인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진로와 등록금 걱정도 있어서 그런지 집에서만 지내기가 답답하고 하루하루 지내는데 무기력함을 느꼈어요. 그렇게 지내다 하루는 저도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오빠가 일을 하고 있는 안산으로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죠. 친오빠에게 전화해서 학비도 벌 겸 몇 달간 일을 하러 갈 건데 오빠가 있는 안산으로 가려고 한다고 하니 오빠는 혼자 살면 위험하다고 투룸 구해서 같이 지내자고 하더군요. 그때 오빠는 이미 친구분들과 생활비도 아낄 겸 같이 살고 있었는데 저는 괜히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괜찮다고 거절하고 혼자 지낼 원룸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전세금 없이 무보증으로 알아보고 있었는데 타지 생활이 처음이기도 하고 해서 부동산의 안전한 지역에서 살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야간에 출근해야 할 수도 있어서 치안 좋고 보증금 싼 집으로 하려고요. 아, 그럼 거기가 좋겠네요. 월세가 어느 정도 되긴 하는데 신축 건물이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별로 없거든요. 외국인 노동자요? 네, 여기가 공장지대가 많아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거든요. 불법 체류자도 있을 수 있고요. 아, 그쪽엔 보증금 없는 집도 있나요? 아예 없는 집은 찾으시기 힘들고요. 제가 아는 집 중에 보증금 80에 월세 50 정도 하는 데 있는데 다른 사람이 계약할 수도 있으니까 얼른 보러 가시죠.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원룸을 보니 신축이라 건물도 깨끗하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른 집을 더 봐도 이 집만큼 마음에 드는 곳이 없을 것 같아서 성금 걸고 계약을 해버렸어요. 부동산 중개인도 안전하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간단히 짐을 싸서 자취방으로 이사를 하고는 바로 출퇴근 버스가 다니는 공장에 알바 자리를 구해서 주야 2교대를 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공장 일을 시작한 지 3주가 지났을 무렵 주간에서 야간으로 넘어가게 되어 패턴을 맞추기 위해 밤을 꼬박 샌 뒤 낮에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집 천장에서 쿵쿵쿵 다다다다 쾅쾅 하는 층간소음이 하루 종일 끊이질 않더라고요. 결국 야간 근무 들어가는 첫날 한숨도 못 자고 시간 맞춰 출근했습니다. 일하는 내내 피곤해서 연신 하품을 해대며 힘들게 퇴근을 하고 집에 오니 진짜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은데 위층에 어린애가 뛰어다니는 소음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타지에 혼자 살면서
윗집 사람이랑 괜히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꾹 참고 귀에 이어폰을 꼽은 채 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다 보니 이어폰은 계속 귀에서 빠졌고 쿵쿵 소리에 자다 깨다를 반복하게 되었죠. 그렇게 며칠 뒤 퇴근하고 원룸 엘베를 탔는데 외국 여성분이 5살쯤 된 남자아이를 데리고 엘베를 탔습니다. 누가 봐도 엄마와 아들이었죠. 저는 집에 가려고 3층을 눌렀는데 그 여자는 4층을 누르더라고요. 순간 밤새 잠 못 자게 괴롭히던 층간소음의 주인공을 찾은 것 같은 강한 느낌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 실례지만 혹시 402호 사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아래층 302호에 살아요. 하루 종일 뛰는 아이가 너구나? 최대한 기분 안 나쁘게끔 웃으면서 말했더니 그 여자분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머쓱하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간 근무를 해야 해서 낮에 잠을 자야 하는데 조금만 조용히 해주실 수 있는지 물었어요. 그 여자분이 알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4층까지 같이 올라가서 아이에게 먹으려고 사온 아이스크림을 건네며 고맙다고 인사드린 후 집으로 내려왔어요. 그날은 일요일이라 쉬는 날이었고 새벽에 그동안 미뤄뒀던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는데 살짝 눈을 떴다 다시 잠들었어요. 그런데 또 똑똑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소리인가 싶어 정신 차리고 들어보니 누군가 대문을 손으로 아주 작게 노크를 하는 소리더라고요. 잘못 들었나 싶어 옆에 핸드폰을 켜 시간을 보니 새벽 2시 24분이었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시간이 뇌리에 박혀 있어요. 어쨌든 새벽인데 누가 찾아올 사람도 없고 초인종도 있는데 대문을 손으로 아주 작게 방문 두드리듯 노크를 한다는 게 너무나 이상해서 잠시 멍하게 앉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또다시 똑똑 하더라고요. 그 순간 직감적으로 누군가 대문을 노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 정말 무서웠어요. 쥐 죽은 듯이 숨어 숨도 거의 참은 채로 앉아 불도 켜지 못하고 대문을 주시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4번. 본능적으로 대꾸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찍소리도 않고 있는데 갑자기 문손잡이 돌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술에 취한 사람이 자기 집인지 알고 착각해서 저러는 건가? 그 생각도 들었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면 곧 스스로 알아채고 가겠지 싶어 가만히 숨죽이고 있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문손잡이 돌리는 소리도 멈추고 똑똑 소리도 초인종 소리도 멈추더라고요. 잠시의 정막이 흐르길래 이제 갔나 보구나 싶어 안도하며 다시 자려고 누우려는데 갑자기 대문이 깨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대문이 유리로 된 부분이 있었는데 뭘로 쳤는지 금이 가는 소리가 쫙 하고 나더라고요. 정말 너무 놀래서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비명소리도 안 나오고 진짜 말 그대로 얼어붙은 채로 있는데 밖에서 웬 남자가 온갖 쌍욕을 하며 문 열라고 협박하면서
분노에 찬 사람 마냥 대문을 발로 쾅쾅 차더라고요. 야, 문 열어. 문 열라고. 내 말 안 들려? 가만 안 둘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위층에서 뭔가를 가져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정말 집 부서지는 소리로 난리가 날 정도로 그 남자는 미쳐 날뛰기 시작했어요. 이쯤 되면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당시 저는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집에 오면 문을 열어줘야 하고 그럼 그 범죄자랑 얼굴을 마주한다는 게 내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는 게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정말 손발을 벌벌 떨며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악소리 하나 내지 않고 덜덜 떨었어요. 그 남자는 계속해서 4층을 왔다 갔다 하며 의자 같은 걸 끌고 오는 듯 싶더니 그걸로 대문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그 남자의 동선을 느끼자니 우리 집만 그러는 게 아니라 위층의 어떤 집과 우리 집 딱 두 군데를 번갈아 가며 쌍욕과 대문을 부숴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1시간 덜 되게 그 짓을 하던 남자는 4층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린 뒤에야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남자의 동선과 쌍욕 안에서의 대사로 짐작해 보아 며칠 전 엘리베이터에서 층간소음 민원을 넣었던 집의 남편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한참을 고민 끝에 아침에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 2분이 오셔서 초인종을 누르셨고 문을 열어드리며 그제야 대문 밖 풍경을 자세히 볼 수 있었는데 전날 의자는 식탁 의자였고 그걸로 위층 403호와 302호인 우리 두 집을 공격했다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중 가장 소름 돋았던 건 불을 지핀 흔적이 있는 종이와 휴지, 그리고 끝이 그을린 부러진 식탁 의자들의 파편들, 그리고 불에 그을린 흔적이 있는 대문이었어요. 아, 불까지 시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갑자기 머리끝까지 화가 나더라고요. 경찰이 CCTV에도 없어 용의자 특정이 어렵다는 소리를 해대길래 지문 뜨면 되지 않냐. 여기에 불 붙인 흔적도 있다. 살인 미수죄다 라고 말했죠. 하지만 경찰은 그 건에 대해선 시큰둥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는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402호 남자가 그랬다. 새벽에 자기네 집 왔다 갔다 하며 식탁 의자 들고 나온 거 하며 내가 다 들었다고 말씀드리니 다녀와 보겠다며 절대 집 밖에 나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위층에 갔다 내려오신 경찰분이 402호 남자는 자기가 아니라고 한다며 전날 술을 마셔 기억이 없다고 하더랍니다.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없다면서요. 저보고 여기는 살 곳이 못 되니 빨리 본가로 내려가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전날 우리 집과 같이 피해봤던 403호도 똑같이 여성분 혼자 사시는데 그때 외박을 해서 상황을 모르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성분이 말하길 옆집이 하도 시끄러워서 조용히 해달라고 컴플레인을 걸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집주인이 저에게 연락이 와 자초지종을 묻길래 있었던 일을 말하며 불을 지피려고까지 했다고 저들을 내쫓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집주인 왈 건물 지어질 때부터 첫 입주자라 오래 살아서 그럴 수가 없다 라는 신박한 소리를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보증금에 일주일분 월세 돌려달라고 했고 그렇게 월세를 돌려받고 다음날 바로 그 집을 나왔어요. 어차피 짐이라곤 옷 몇 가지뿐이라 바로 나올 수 있었죠. 그 일을 겪은 후 초인종 트라우마가 생겨 근 5년을 고생했어요. 지금은 코로나로
대문 앞에 두고 가시라는 말이 자연스럽지만 그때만 해도 대문 앞에 두고 가시라는 말을 꼭 신신당부해야만 했어요. 덕분에 택배며 배달 음식이며 거의 못했고 지인이 올라치면 절대 초인종을 누르지 말라고 했어요. 신생아가 자고 있다는 거짓 문구까지 붙여놓을 정도였어요. 지금은 결혼을 했고 든든한 남편 덕분에 트라우마는 거의 극복해 갔지만 이따금씩 불쑥불쑥 초인종 소리가 들리면 저절로 몸이 굳는답니다. 세월이 한참 흘러 그때 그 사건에 대해 지금의 남편에게 연애 당시 말해준 적이 있는데 입 밖으로 대감기 하듯 읊조리다 보니 불현듯 소름 끼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 그 남자는 왜 새벽에 와서 초인종이 아닌 대문을 노크했을까? 혹시 내 원룸 주변으로 목격자를 만들지 않으려고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아주 살살 노크를 했던 게 아니었을까? 두 번째, 그 난리가 나는 와중에도 그 누구 하나 경찰에 신고도 밖으로 나와본 이도 없었다는 것은 같은 건물에 살던 사람들이 그날 일을 알고도 이 모든 걸 방관했던 것이었을까요? 세 번째, 보통 한두 번에서 반응이 없으면 사람이 없구나 여길 텐데 집요하게 했다는 건 내가 집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인데 왜 낮이나 초저녁이 아닌 새벽에 그랬을까요? 술을 마셔 기억이 없는 사람이 대문 노크를 그렇게 조심스럽게 집요하게 어림잡아 15분가량을 간보듯 두드릴 수 있는 걸까요? 네 번째, 그 남자는 진짜 403호의 여자와 나를 죽일 생각이었을까요? 항상 그 부분이 의문으로 남아있답니다. 저는 그때 그 자식이 층간소음은 핑계고 여자 혼자 사는 걸 노리고 범죄를 저지르려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되어지는 건 기분 탓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일은 친오빠가 걱정할까봐 말하지 못한 채로 10년이 흘렀는데 영상으로 제작된다면 처음으로 알겠네요. 지금은 비록 아이가 없지만 나이도 웬만큼 먹은 탓인지 지금의 내가 그 자식을 만났다면 결코 쉽게 지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혹시 우연이라도 403호에 사셨던 여성분이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그 후 어떻게 되셨는지 별일은 없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별탈 없이 잘 지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에 놀러가서 겪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멀리 휴가 갈 여유가 없었던 저는 친구들과 가까운 바다라도 갔다 오자며 무작정 차를 타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집이 부산이었던 터라 조금만 가면 널린 게 바다였고 저희가 가는 땡땡 해수욕장은 유명한 곳이다 보니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해수욕장으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가 성수기였기 때문에 민박집, 폰도 할 거 없이 빈 방이 없더군요. 다들 실망하고 있던 가운데 아까 민박집을 구하러 갔던 친구가 나타났죠. 자기가 방을 잡았다고 얼른 가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친구를 따라 민박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니 주인 아주머니는 마지막으로 딱 하나 남은 방이라며 저희에게 안내해 주었죠. 그런데 그 아주머니의 행동이
뭔가 수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를 그 방으로 안내하자마자 빨리 자리를 뜨려고 하는 눈치였어요. 물론 바쁜 일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서둘러 방값만 받고는 도망치듯 사라지는 게 뭔가 좀 이상했죠.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저희는 성수기에 4만 원으로 방을 구했다는 사실에 너무 기뻤고 또 지쳐 있었기 때문에 빨리 씻고 쉬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에어컨도 없는 방에서 문을 열자 차가운 한기가 쏟아져 내렸고 바로 전 차가운 공기에 온 몸에 닭살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무슨 방이 이렇게 춥냐고 당황해하며 자리에 멈춰 있었고 친구 중 한 명은 선풍기며 에어컨도 필요 없겠다고 장난스럽게 이 상황을 넘겨버렸죠. 그리고 저희들은 방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허름해 보이고 왠지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는 민박집이었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화장실도 있었고 꽤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흠뻑 젖은 땀을 씻어내기 위해 샤워를 하려고 욕실에 들어갔는데 세면대와 거울 등 화장실 시설이 최근에 인테리어를 다시 했는지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신식 화장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이상하리만큼 찝찝하고 불쾌한 기분이 들더군요. 더 이상 그 화장실에는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충 샤워를 빨리 하고 끝내기 위해 샤워기를 잡으려 하는데 샤워기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예전에 쓰던 것처럼 보였고요. 자세히 보니까 화장실 공사를 급하게 끝내버린 탓인지 벽에 시멘트가 제대로 안 발려져 있는 곳들이 군데군데 많았습니다. 화장실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왜 급하게 끝내버린 걸까 하는 의문을 품고 씻고 있었는데 왠지 욕실 안에 저 말고 다른 누군가가 절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져서 황급히 화장실을 뛰쳐나오려고 하는데 화장실 문 손잡이도 교체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보이는 새 것이더군요. 허름한 민박집 방에 이런 신식 화장실이라니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저희는 모두 다 씻고 나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그리고 머물고 있는 민박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른 친구들도 여기에 오고 나서부터 뭔가 기분 나쁜 느낌을 느꼈다고 합니다. 다들 이 방에 들어올 때 오싹한 기분을 느꼈었고 샤워를 할 때도 옆에 누가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불안한 기분이 들었었다고 해요. 전 본능적으로 이 방에서 당장 빠져나가야 한다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이미 만취한 저희들은 결국엔 잠에 들게 되었죠. 얼마나 잤을까? 맥주를 많이 마신 탓인지 잠에서 깼고 화장실로 향하는데 누군가 화장실 안에서 문을 잠궜더라고요. 급해 죽겠다며 노크를 계속 해댔지만 화장실 안에 있는 친구는 취해서 잠에 들어버렸는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들기며 친구를 깨워봤지만 안에선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기 때문에 전 할 수 없이 방에 불을 켜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전 충격을 받아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방 안에는 친구들 3명 모두 자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화장실 안에서 문을 잠그고 있는 건 과연 누구일까요? 밖에서 들어오는 출입문도 분명 잠그고 잤기 때문에 이 방에는 저희들 4명밖에 없는데도 말이죠.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고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 느껴온 공포감 때문에 저의 불안감은 극도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이 친구들을 깨웠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서 친구들에게 잠긴 화장실 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 얘기를 들은 친구들은 모두 얼굴이 굳어져 버렸죠. 알고 봤더니 다른 2 친구도 화장실 문이 닫혀 있어서 밖에 나가 볼일을 보고 들어왔다는 거였습니다. 얘기를 듣던 한 친구는 갑자기 다짜고짜 집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소리쳤고 저희는 일제히 짐을 챙겨 민박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닷가 백사장으로 나와 바닷가를 보는데 그제야 마음이 편안해지더군요.
민박집을 나와야 한다고 했던 친구는 옆에서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화장실 문 손잡이가 안에서 잠그는 기능이 없는 것 같아서 여러 번 돌려가며 확인을 했었지만 역시나 손잡이엔 잠그는 기능이 없었다고 합니다. 잠금 장치 없는 화장실 문이라니 뭔가 소름이 끼친다며 분명 그 방에 숨겨진 뭔가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아침 해가 뜨고 저희는 모두 차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 후로 저는 며칠간 극심한 가위에 눌렸습니다. 평생 한 번도 눌려본 적 없던 가위를요. 찝찝한 기분을 도무지 떨쳐낼 수가 없었고 그 민박집에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건지 계속 궁금해지더군요. 그 일이 잊혀질 때쯤이었습니다. 친하게 지냈던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전화가 와서 회를 사준다고 자기 동네로 오라고 하더군요. 형을 만나러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형네 동네가 한 달 전 친구들과 함께 간 바로 그 민박집이 있던 동네였습니다. 저는 형을 만나자마자 횟집으로 갔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그때 민박집에서의 일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횟집 아주머니께서는 저희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1년 전 정말 잔인한 살인사건이 하나 일어났었는데 그 장소가 바로 제가 묵었던 그 민박집이었다고 합니다. 사건의 전말은 한 중년 불륜이 민박집에서 일주일치 요금을 미리 선불로 지불하고 그 방에서 머물게 되었고 불륜 남자는 같이 온 여자 몰래 집주인에게 화장실 열쇠가 있으면 자기한테 달라 했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화장실 열쇠를 남자에게 주었고 그 후 남자는 여자를 3일 동안 화장실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자는 화장실 안에서 남자로 인한 심한 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엔 숨지게 되었죠. 범인은 여자가 숨이 끊어진 걸 확인하고 3일째 되던 날 종적을 감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일이 지나 일주일째 되던 날 방 청소를 하러 들어온 집주인에 의해서 그 여자분은 발견되었다고 해요. 범인은 여자를 화장실에서 숨지게 한 후 퇴실 날까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화장실 문을 잠궈버린 게 아니었을까요? 실제로 화장실이 잠긴 탓에 아무도 퇴실 날짜까지 그 화장실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까요. 끔찍했던 그 사건이 있은 후로 그 방과 화장실에서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집주인도 그 사실을 곧 알게 되었고 그때의 흔적들을 모두 지워버리기 위해 화장실을 인테리어하고 문고리도 잠금장치 없는 걸로 바꿔버렸다고 하네요. 방 화장실 인테리어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고 대충 끝나버린 것도 그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을 알게 된 공사 인부들이 중간에 도망을 가버렸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이야기를 해주시던 횟집 아주머니는 이따금 그 민박집에서 자고 회를 먹으러 오는 손님들을 만났었는데 매번 손님들은 그 집에서 이상한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박집 주인은 그 방에 연인과 여자들끼리 온 손님은 절대로 받지 않고 저희들처럼 남자들끼리 온 단체 손님에게만 그 방을 싸게 내놓는다 하더군요. 여기까지가 제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번 여름 휴가 때 바다에 있는 민박집을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혹시 그곳에서 불길한 느낌이 든다거나 문 손잡이에 잠금 버튼이 없는 민박집을 가게 된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 수 없는 불길한 일이 여러분에게 닥칠지도 모르니까요. 제가 한 달 전쯤에 친구랑 같이 일본으로 료칸 여행을 갔을 때 이를 제보합니다. 코로롱이 풀린 기념으로 친한 친구랑 같이 일본 여행을 계획해 일본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홋카이도에 가면 전통 온천이 있는 료칸이 있었는데 들어가면 나무로 된 복도가 있고
거기엔 다다미가 깔려있는 개인 객실과 객실 외부에는 개인 노천탕이 있는 그런 곳이었죠. 저랑 친구는 다행히 일본어를 좀 배워서 직원분들하고 대화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랑 방을 잡고 거기 주인으로 보이던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마침 방이 딱 하나 남았다고 거기를 써도 되겠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좋아하며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아주머니께서는 방으로 안내를 해주셨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것이 그때 아주머니의 표정이 살짝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방을 구했고 친구는 마침 방이 딱 하나 남았다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좀 이상했던 것이 미닫이 문 위에 부적이 2개가 붙어 있었고 저만 느낀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복도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냉기 같은 것이 느껴져 순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일단 모처럼 온 여행이었기 때문에 그냥 기분 탓이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친구와 짐을 풀고는 온천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랑 같이 탕 안에서 몸을 풀며 대화를 하는데 물 안에서 뭔가 스멀스멀 손에 닿더라고요. 저는 이게 뭐지? 싶어서 그걸 집어봤는데 웬 머리카락이 한 움큼 있었습니다.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냥 청소가 잘 안 됐나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온천을 즐긴 후 술도 마시고 웃고 떠들다 시간이 늦어서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잠이 들고 새벽쯤에 갑자기 귀에서 웬 여자가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군요. 여행 중이다 보니 피곤했던 저는 친구가 술이 덜 깨서 주사를 부리는 줄 알고 애써 무시한 채 자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게 뭐지 싶어 눈을 떴는데 하필 그때 자세가 새우잠 자세를 하고 있었고 저의 시선은 아까 온천을 했던 탕 쪽을 향하고 있었죠. 근데 눈을 떴는데 이상하게도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몸이 돌처럼 굳어서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눈만 떠 있는 채로 눈알만 이리저리 굴릴 수가 있더군요. 저는 그때 난생 처음으로 가위라는 것을 눌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탕에서 웬 검은 물체가 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싶었어요. 원래 사람이 어두운 곳에 오래 있으면 점점 어두움에 적응이 되잖아요. 그렇게 어둠에 적응이 되고 그 물체를 자세히 보았는데 사람 머리 같은 것이 떠 있었습니다. 그것도 머리카락 부분만 내놓은 채로요. 저는 그대로 굳은 채 그것을 응시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점점 천천히 탕 안에서 모습을 드러냈는데 창백한 피부에 충혈된 2눈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얀 기모노를 입고 있었고 가만히 서서 저희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그때 너무 무서워서 인생 다 사는 줄 알았고 시간이 마치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여인은 천천히 탕에서 물기를 뚝뚝 흘리면서 저희가 있는 방으로 들어왔고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이 자고 있는 제 친구를 훑어보고는 천천히 제 쪽으로 와서 그 충혈된 눈을 부릅뜬 채 저를 응시하더라고요. 그리고선 전 그 소름 돋는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정신을 잃게 되었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 어느새 날이 밝아 있더라고요. 아마 기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 일어나자마자 서둘러 친구를 깨웠고 일어난 친구는 저에게 묻더군요. 너 새벽에 왜 이렇게 울었어? 술 덜 깼어? 라고 묻더군요. 전 그 자리에서 친구에게 어제 느꼈던 거 하고 어제 새벽에 봤던 일들을 털어놓았는데 그 친구도 표정이 굳어지더니 사실 나도 어제 그 소리 들었어. 그리고 사실 어제 너랑 술 마실 때 무늬에 붙어있는 부적 봤는데 불길하더라고. 근데 여행까지 왔는데 괜히 기분 안 좋아질까봐 말 안 하고 있었던 거야. 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더 이상 여행할 기분도 안 들고 해서 짐을 챙기고 카운터로 가 혹시 아주머니에게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아주머니께서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한숨을 푹 쉬고는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80년대 말 정도에,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젊을 적에 같이 료칸을 운영하던 친구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친구분하고는 어렸을 때부터 친하디 친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주인 아주머니께서 급한 일이 생기는 바람에 뒤늦게 가게를 비우게 되었고 그 친구에게 가게를 맡기고 볼일을 보러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야쿠자로 보이는 조직원들이 들어왔고 친구분이 그 조직원들을 방으로 안내를 해주었는데 하필 그 친구분 미모가 굉장히 예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조직원들은 가려던 친구분을 붙잡고는 같이 있자고 붙잡아 놓았다고 하더군요. 친구분은 반항했다가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대충 비위를 맞춰주고 나가려고 했는데 그 조직원들이 주는 술을 마신 친구는 이상하게도 갑자기 잠이 쏟아졌고 정신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눈을 떴을 때 그 친구분은 자신이 몹쓸 짓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고 괴롭고 힘든 나날들을 눈물로 보내시다가 결국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신 탓인지 저희가 머물렀던 방 안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하시더군요. 얼마 후 그 범인은 잡혔지만 불행히도 조직원들이 경찰들에게 뇌물을 먹여서인지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로 풀려나게 됐다고 합니다. 친구의 억울한 죽음 때문에 이 일을 알리고자 아주머니께서는 탄원서를 내려고 언론에 접촉을 시도하다가 소식을 들은 야쿠자 조직원들이 아주머니 가게로 찾아와 이것저것을 때려부수고 일 크게 만들면 너도 네 친구 꼴 나게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아주머니께서는 인간의 무력함을 느끼게 되셨다고 합니다. 마치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방에 한 커플 손님이 머물렀었는데 손님은 야심한 새벽에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사람 형태로 보이는 무언가를 보게 되었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는 친구의 원혼이 떠나지 않고 아직도 그 방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머니께서 개인적으로나마 그 친구의 원한을 풀어주고자 노력을 했지만 그 친구의 원혼은 그 방에서 계속 나타났고 결국 그 아주머니는 원혼을 달래주는 것을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그 아주머니도 매일 새벽마다 친구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고 일부러 그 방을 이용한 사람들에게는 음식값을 제외한 방값을 모두 환불해 드리고 있다고 했어요. 저희는 무섭기보다는 그 친구분의 영혼이 불쌍하다는 생각에 측은감이 들었고 아주머니께 돈은 환불 안 해줘도 되니 그 친구분을 위해 돈을 써달라고 한 뒤 료칸을 나왔습니다. 원래는 2박 3일간의 일본 여행이 되었겠지만 더 이상 여행을 하고 싶은 기분이 안 들었던 저희들은 원래의 계획을 포기하고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나타났던 그분은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기 위해 저희가 머물렀던 그 방 안을 돌아다니며 자신에게 못쓸 짓을 한 그 야쿠자들을 찾아다녔던 게 아니었을까요? 부디 그 친구분에게 몹쓸 짓을 한 야쿠자들이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처벌을 꼭 처절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이 원한을 풀고 좋은 곳으로 떠날 수 있도록 말이죠. 제가 19살 때 겪은 일입니다. 9년 전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귀신 보는 애로 유명했습니다. 저희 고모 할머니께서는 무당이시기도 했고 또 제가 그런 고모 할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신기가 트여있다 뭐 그런 말을 많이 듣곤 했죠. 꿈을 꿀 때는 예지몽을 꿀 때도 있었고 친구들의 관상과 손금을 가끔씩 봐주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친한 친구들과 함께 패밀리를 만들어 항상 같이 다니고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 중에 한 친구의 관상과 손금이 얼핏 보기에도 상당히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관상과 손금에 대한 질문을 할 때마다 저는 열심히 살면 다 잘 풀리게 될 거라고 안심을 시켜주곤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손금을 봐줬던 친구가 나왔습니다. 친구는 자신이 여친을 만나러 간다며 오토바이를 타고 가더니 얼마 못 가 신호 위반을 한 덤프트럭에 그대로 치여버리고 말았죠. 불길한 꿈에 깜짝 놀라 깨자마자 곧장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지금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 길 아니었냐 물어보니 어떻게 알았냐며 지금 막 나가는 길이었다고 하더군요. 전 예감이 좋지 않으니 오늘은 절대 오토바이를 타지 말고 택시나 버스를 이용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1시간쯤 지났을 무렵 친구가 잘 있는지 걱정이 되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결국 꿈에서 사고가 났던 것처럼 친구는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게 되었죠. 그렇게 친구를 떠나보내게 되자 패밀리 친구들은 제가 무섭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런 제 자신이 무섭게 느껴지더군요. 두 달 후, 당시 패밀리들은 여친이 거의 다 있었는데 그 중에 2 커플이 주말에 커플 여행을 간다고 하더군요. 저와 나머지 친구들은 주말이 돼서 바다를 가게 됐고 한참 낚시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졸음이 쏟아져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 텐트로 들어갔습니다. 곧바로 잠이 든 저는 꿈속에서 커플 여행을 간 친구들을 보았는데 버스를 타고 즐겁게 여행을 가고 있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바퀴가 터졌는지 버스가 마구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난간 아래로 추락해버렸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자마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저는 친구에게 여행을 미루면 안 되겠냐고 설득을 해보았지만 커플 일행들은 이미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터라 이제 와서 여행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조심해서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한껏 들뜬 커플들의 의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10분에 한 번씩 연락이라도 꼭 달라고 했고 제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빌었죠. 하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어느 순간 10분마다 오던 문자는 오지 않았고 커플 여행을 간 친구의 어머니께서 커플 일행의 교통사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2 친구와 그 여자친구들은 모두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죠.
그 4명 중 한 친구는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술이 잘 되면 살 수 있었지만 장내 출혈로 인해 끝내는 사망하고야 말았죠.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친구의 장례식이 있은 지 2달 만에 우리 패밀리들은 두 친구의 장례를 또 한 번 치르게 되었습니다. 발인하러 가는 날 모두들 버스에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곤함이 쏟아지더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땐 우릴 떠나간 3명의 친구가 눈앞에 있었죠. 친구들은 저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네 말을 듣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 몫까지 즐겁게 살라고 저를 위로해 줬습니다. 친구들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죄책감에 울다가 잠에서 깼고 꿈 이야기를 패밀리 친구들에게 전하며 오열했습니다. 낙골당에 친구들을 두고 오는 길에 발걸음이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꽃을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뜬 새 친구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너무 아파오지만 녀석들이 말해준 대로 즐겁게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부디 너무 빠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가 버린 사랑하는 친구들의 명복을 빕니다.